예, 소개받은 문제였습니다. 오늘 예정 시간이 아마 2시간인데요. 강의는 이제 1시간 20분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 아마 질의가 좀 많으시지 않을까 추측했는데요. 네. 일단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단은 현행 그 법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괴롭힘이라는 게 그동안 사실 들으면 이제 어떤 게 괴롭힘이라는 사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된 건 사실 처음이거든요. 법에 들어온 건 처음이어서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방 및 조치 의무, 그 다음에 이미 발생한 직장 괴롭힘 행위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 그 다음에 취업 규칙이랑 단체협약의 어떤 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행 배경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장 내에서 되게 다양한 불법 행위가 사실 이루어집니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부당한 징계, 인사명령, 성폭행, 성희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상당수는 이제 뭐 형법으로 요 앞에 있는 4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죠. 모욕까지. 부당한 징계랑 인사명령은 과거에는 형사처벌을 했지만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졌고 이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을 할 수가 있겠죠. 성폭행은 형사처벌할 수 있고 성희롱은 남녀교육 평등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행 법으로도 어느 정도 규율이 되고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어떤 괴롭힘 행위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사실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의 제기하면 불이익 가능성, 이제 불리한 어떤 대우를 받을 우려도 있고, 또 증명도 사실 어렵고, 또 이것이 그냥 아예 업무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관상으로는 어떤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래에는 예컨대 이제 근로계약 근로자인 건 인정하는데 와서 일을 안 시키거나 아니면 이메일 비밀번호 안 알려주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인격권 내지 취업 청구권이 침해됐다는 사정을 이제 근로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해야만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 취업 청구권이라는 거는 이제 근로자가 임금만 받고 사는 것은 아니다. 근로를 통해서 인격 실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임금만 받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법원이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직종에서 적극적으로 인정됐던 건 아니고 업무의 내용 자체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기량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 약간 좀 제한적으로 인정됐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래 현실적으로 존재했지만 이제 규율이 제대로 안 되던 여러 가지 사실행위 사실 이 법이 시행으로 인해서 좀 특별히 좀 구제의 어떤 실익이 생긴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처음으로 법률에 도입이 됐고요. 사용자한테 조사 의무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 임시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사 기간 중에 또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임시조치까지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그 다음에 조사 결과 가해자로 확인됐을 때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주로 징계겠죠. 이런 조사 의무, 피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이 3가지 의무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사용자한테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용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종의 이제 원님 재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가해자가 좀 재판하는 그런 식이 될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조사의 부실함이나 조치 편향성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하고 취업기 측에서 법에서 좀 불분명하거나 미비한 점을 좀 명확하게 규정해서 이런 한계가 좀 잘 극복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이제 법에는 취업기 측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것을 취업기 정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조항은 이제 딱 한 가지에 대해서만 있는데요. 신고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및 피해 주장 근로자. 즉, 조사해 보니까 이제 피해 근로자는 아니었지만
피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도 피해 근로자 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람,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그 산재법의 업무상재의 이제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이 추가가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이제 고객이 폭언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한 경우도 이제 이 산재의 대상으로 추가가 됐는데요. 이 고객 폭언에 대해서 잠깐 좀 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안법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에 관한 규정이 작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근로자나 아니면은 정보통신망,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면하는 근로자, 합해서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 폭행 등을 통해서 건강상 장애가 이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는 사업주는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폭언 등으로 인해서 고객 응대 근로자한테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어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중단 등이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근로자는 이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하고 비교해봤을 때 차이점은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조치할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약간 좀 좁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를 이제 노동부는 통상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금융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아마 요 금융기관 종사원, 그리고 콜센터 상담원 등이 아마 주로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법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대통령령하고 고용노동부령 등의 위임해 놨었는데요. 그 위임해 둔 내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장애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있고, 두 번째는 건강장애가 발생할까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취해야 될 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방에 필요한 조치는 요새 이제 가보면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한테 이런 폭언 등 하지 마세요라고 문구 써 있는 거 많이 보실 텐데요. 문구 게시하거나 음성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대처하는 방안을 포함한 어떤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이 매뉴얼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폭언이 발생했을 때 업무 중단을 할 수 있다는 걸 고지한다거나, 상습적 폭언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거나 이런 조치 등을 이제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장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한 조치로서는 일시 중단, 전환, 휴게 시간 연장, 치료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을 할 때 그것을 이제 지원하는 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근데 고객이 괴롭힘인가 곧장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이런 조치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묵살하거나 오히려 정반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매뉴얼에도 보면은 정당한 어떤 근로자의 어떤 업무에 관한 요구 사항을 이제 묵살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도 이제 괴롭힘이 한 유형으로 예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객 괴롭힘에 대해서 이런 정당한 어떤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이제 이유 없이 무시하고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에는 좀 더 각 개별 법령에 좀 더 자세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이런 여러 가지 개별 법령에 다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주요 내용은 이건 2016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상태입니다.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담당자 교체, 치료, 상담 지원, 고충 처리 기구 마련 이런 조치 등이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시행령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고소고발 및 손해청구를 할 때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고객 등이 그냥 이렇게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
괴롭힘 중에서 이제 성희롱을 할 수도 있는데요. 고객이 성희롱을 했을 때에는 남녀분 평등법에 일정하게 또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 등의 행위가 남녀분 평등법에서 정한 그 행위자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는데요. 별도로 고객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규정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성적인 연동을 등을 해서 이제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가 이제 불응한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 등이 불응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불이익한 조치를 취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시 일단 여기까지 이제 그 도입 배경 말씀드리고 그 유사한 제도 같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직장인 괴롭힘에 대해서 이번에 오늘부터 그 적용되는 개정금지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 보통 근로자, 그러니까 금기법은 사용자에 대해서 사실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조항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금기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사업장을 전제로 적용이 됐는데 여기는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쓴 것이 아니라 직장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이제 금기법 적용 범위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뒤에서 원청 하청 관계도 적용이 됐냐 이런 논쟁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고요. 아까 서두에서 대부분이 직장의 괴롭힘 행위가 업무상의 어떤 지시라는 외관을 이제 둘러싸고 외관을 이제 업무상 어떤 지시라는 어떤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 범위 내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괴롭힘으로 보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고요. 그 범위를 넘어서야 되겠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이 법이 발의돼서 그 환노위 통과됐을 때까지는 여기 정신적 고통에다가 정서적 고통까지 추가됐었는데 법사위 거치면서 정서적 고통이 빠졌습니다. 노동부는 이제 직장의 괴롭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피해자 반응, 내용 및 정도, 반복, 이례적이냐, 반복적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어떤 근로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 근로자면 20대 여성 근로자였다면 평균적인 20대 여성 근로자였다면 느꼈을 만한 어떤 그런 기준,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라는 것이 노동부의 이제 현재 메뉴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회의 행위만으로도 바로 어떤 신체적 고통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겠지만 이제 언어적 폭력 같은 경우는 물론 심하면은 이제 한 번으로도 당연히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렇게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1회만으로는 결과 발생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이제 결과 발생과 관련해서 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위자가 아까 사용자 또는 근로자였는데요. 사용자는 금기법에서 말하는 통상의 사용자랑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에 행동하는 자인데요. 사업주는 이제 법인인 경우는 법인 그 자체, 개인 사업주라면 그 개인을 말하는 거죠. 사업경영 담당자,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대표적인 그 사업경영 담당자고요. 그 다음에 소위 이제 관리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사업주 행동하는 자에 포함됩니다. 이제 사용자는 그 괴롭힘의 행위자이면서 즉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감독자라는 어떤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제도적 한계가 좀 이제 내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견법에 보면은 이제 사용사업주하고 파견사업주를 그 금기법의 사용자의 어떤 책임과 권한을 법에서 아예 딱 나눠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나 임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금기법상 사용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상 지시, 근로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이제 그 금기법 사용자로 법에 아예 딱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사업주도 그 자신이 근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미에 대해서 노동부 매뉴얼은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파견, 보급, 특수고용 이런 경우가 보통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형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행위자고 파견 근로자 피해자인 경우는 그 가해자, 이제 사실은 이제 가해자라고 하면 더 빨리 아마 캐치가 되실 것 같은데 그냥 보통 행위자라고 표현합니다. 행위자. 아직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제 가해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보통 행위자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 가해자고 파견 근로자 피해자인 경우는 당연히 사용사업주가 조치를 하면 되겠죠. 근데 파견 근로자가 행위자고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 피해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사용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파견 사업주한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청과 하청 관계의 이 경우는 그 법에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다른 사업장으로 일단은 이제 법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일단 평가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부 매뉴얼상으로는 이제 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 규율하기 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소속 근로자가 그 피해자가 어느 회사 소속인지를 불문하고 조치를 하도록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다면 이제 설사 원청 근로자가 가해자고 하청 근로자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원청 근로자의 사업주는 조치를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사업장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노동부 입장은 이렇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행위 장소, 직장의 괴롭힘 다른 요소를 충족한다면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근이나 출장지 같이 실제 업무가 이루어진 장소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회식 장소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사적 공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이것이 다른 요소를 충족한다면 직장의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 온라인이 이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인 경우에는 일단은 행위자 및 피해자 특정도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익명인 경우는 우의성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된 행위자와 피해자가 사실 전제가 돼야지만 우의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익명 공간에서는 우의성 판단을 하기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익명이 아닌 온라인에서는 이제 다른 요건이 해당이 된다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익명 공간은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이제 노동부 매뉴얼의 입장입니다. 우의를 이용해야 됩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의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우의라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거절하기 좀 어려운 관계, 이런 관계가 있다면 우의성이 좀 추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위 우위가 있고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지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위 명령 관계에 있으면은 당연히 우위겠죠. 그래서 아까 행위자 중에서 사용자면은 기본적으로 지위 우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우위인데요. 행위자의 사용자만이 아니라 근로자도 있죠. 그리고 그 근로자는 그 지위에서는 우위에 없는 사람일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예컨대 좀 더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이런 어떤 인적 속성에 의해서 좀 더 다수 집단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문 지식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똑같은 직급과 똑같은 어떤 그런 직위에 있지만 인사부서에 속하면은 소위 좀 더 파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우위가 있다면 그리고 그 우위를 이용했다면 직장인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우위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동급자나 하급자인 경우에도 사실상 우위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입증이 된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위성 이용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 법정 범위를 넘어야 됩니다.
일단은 완전 사적인 행위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이 되지 않죠. 그건 그냥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불법 행위. 그런데 사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편성에서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이 빙자에서 빙자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이제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어떤 적정 범위를 벗어나야 되는데요. 즉 업무 일탈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업무상 필요성이 아예 없으면은 당연히 업무 일탈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상당한 범위를 초과했다. 마찬가지죠. 뭐 징계를 했을 때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징계 형량이 과하다. 그럼 부담 징계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업무 일탈성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업무 일탈성이 있는지 여부는 이제 업무 지시 방식과 내용, 시기와 기간,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뭐 업무 지시 및 배제를 하는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의 업무 여건 등을 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 매뉴얼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폭행 및 협박은 이것은 사실은 만약에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뭐 바로 이건 직장의 괴롭힘을 볼 수 있겠죠. 업무의 수반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다음에 언어적 행위, 명예훼손을 할 정도라면 이제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속 반복적인 포괄 욕설, 이례적인 경우도 매우 심한 경우라면 뭐 인정될 수 있겠지만 뭐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례적인 경우는 이제 인정이 안 될 뭐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고요. 다만 지속 반복적이라면 당연히 이건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서서 표현이 약간 애매한데요.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냐. 그것이 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배제.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경우가 아마 이 직장 괴롭힘이 시행되면서 가장 좀 많이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 애초에 하기로 했던 근로계약이 명시된 일하고 무관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 이런 것도 괴롭힘에 해당이 되고요. 과다한 업무 부여하는 것. 오늘 뭐 퇴근 시간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 엄청 이제 업무 주면서 내일 아침까지 해놔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원활한 업무 수행 방해하는 행위. 뭐 컴퓨터나 전화 같은 거 제공하지 않고 그냥 빈 책상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뭐 벽 쳐다보고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은 인터넷 접속 차단하고 이런 거. 다음에 이제 모든 근로자한테 그렇게 뭐 돈이 없어가지고 비품 제공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해당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노동부는 매뉴얼에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신체적 괴롭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괴롭힌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것이 피해자한테 고통을 준다는 어떤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폭력이 있으면 뭐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되고 또 근기법 8조에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 또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직장 괴롭힘 이외의 조항에 의해서도 규율이 가능하지만 직장 괴롭힘을 또 중첩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실익은 이제 업무 분리나 이런 뭐 아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근거해서도 주장할 어떤 실익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희롱의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통 더 높은 수준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과 직장의 괴롭힘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념상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등을 주거나 혹은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위를 말하고
이런 행위를 말하고 있고요. 공통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사용자, 남녀건 평등법은 사업주의 사용자가 아닌 사업주한테 조사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조사 의무, 그리고 조사 기간 중에 피해자 등에 대한 임시조치 의무, 그리고 조사 후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조사 후에 가해가 확인되면은 가해자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분리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조치 의무, 그리고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주장자 포함하는 거죠. 등은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 금지 의무, 이런 것들은 직장의 괴롭힘하고 성희롱 모두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남녀경 평등법은 그 형사처벌이 되는 불이익한 처우의 내용을 좀 아주 상세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못 적었는데요. 해고, 징계, 본인 인사에 관한 인사조치, 성과 평가도 동료 평가 등에 대한 차별, 교육 기회 제한, 따돌림을 하거나 이를 방치한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불이익한 처우로 규정하고 있고요. 예시 규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녀간 평등법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하는 사람, 그리고 이 조사를 보고받은 사람, 그리고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직장의 괴롭힘은 그러면 뭐 비밀유지가 없는 거냐? 네,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에 르노 삼성 사건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아주 리딩 케이스가 되는 사건이 대법원에 선고가 됐는데요. 그 사건에서 대법원이 그 사건은 남녀고용 평등법에 이 조사 관련자의 비밀유지 의무가 명문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이 조사자가 비밀을 이제 유지하지 않으면 2차 피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해석상 인정되는 의무다라고 봐서 그 사건에서 조사에 관여한 사람이 비밀 유출한 것에 대해서 그 행위자하고 회사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장내 괴롭힘도 이렇게 해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명문의 규정 없이 해석으로 인정되는 건 항상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취업 규칙이나 단추하게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제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남녀고용 평등법은 과태료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주 성희롱, 예방비용 미실시, 예방비용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조사 의무 불이행, 조치 불이행, 여러 가지 비밀누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남녀고용 평등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인 자의 성희롱에 대해서 그 사업주로 하여금 그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 조치나 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시키게 되어 있는데 직장의 괴롭힘은 이제 그런 고객 등에 대한 규정이 아예 명문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해석으로 주장을 좀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여전히 과태료는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애당초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노동부 매뉴얼에도 보면은 그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남녀간 평등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성희롱의 의미는 이제 젠더 괴롭힘까지 해석 확장하기 좀 어렵고 섹슈얼한 어떤 의미가 담긴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매뉴얼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아까 괴롭힘에 대한 설명 계속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징계 처분이나 인사명령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업주가 행하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불이익 조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사실 이것은 뭐 노동의 구제 신청도 할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고 원래부터 다 다양한 어떤 구제 조치들이 가능했던 사항들입니다. 차직 권고의 경우는 뭐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어서 뭐 사직 권고하는 것은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정당한 사유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근무 환경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제 상당한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면벽 근무 지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를 결국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합적 판단이라는 거는 그 어떤 사건에서는 이제 뭐 어떤 요소가 굉장히 결여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피해 정도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괴롭힘의 어떤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은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피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라면은 괴롭힘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종합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거나 설사 미비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면 충족된 직장 괴롭힘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말하는 종합적 판단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개별 요소 중에서 무슨 OX 이렇게 하는 OX식으로 판단한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 사람 입장에서 이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 이제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써 있으니까 한번 좀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가 항상 붙는데 이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가 사실은 관건이겠죠. 성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 차별하는 경우, 아까 나와 있는데 그 말씀드린 내용 나와 있는 겁니다. 허드렛 일만 시키는 경우, 의사결정까지 배제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특정 근로자의 어떤 모습만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는 횟수 체크하고, 얼마 전에 그 기사도 나온 것 같은데. 그거를 특정 근로자한테만 하면은 더더욱 이제 심한 행위가 되겠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소이동이나 퇴사를 강요하고, 뒷담화 소문 퍼뜨리고, 모욕감을 주는 거, 그리고 의사와 상관없이 흡연 매뉴얼에는 그 금연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흡연 또는 금연을 강요하는. 근데 이게 사실은 업무와 관련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와 아주 무관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제 괴롭힘으로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매뉴얼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식 참여 강요도 해당해. 회식 참여가 사실은 대표적으로 업무와 완전 무관한 회식 참여 사실 없지 않습니까? 회식 참여가 이것도 이제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시행으로 인해서 비로소 좀 법의 어떤 규제 영역으로 들어온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아직까지 판례도 사실 하나도 없고, 왜냐면 오늘시킨 케이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노동부 매뉴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학제 119라든가 아니면은 노동조합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대로 인정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노동부에서 말한 것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 의무인데요. 예방 의무는 사실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동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법원 판례는 근로관계에서의 어떤 보호 의무와 배려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호 의무하고 배려 의무 범위 안에 예방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개정법에서 취업비 측의 예방 의무를 이제 예방에 관한 사항을 취업비 측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취업비 측에 그냥 넣는 것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넣었으면 사실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예방 의무도 이제 해석에 의해서 좀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생산성도 하락이 되고 기업 이미지도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업들에서 그 기업 컴플라이언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희롱이라든가 무슨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어떤 기업 내의 어떤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그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로 외국계 기업에서 많이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국내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직장인 괴롭힘도 이제 그런 소위 이제 기업 내에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로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사용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내 규범을 마련하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취업 규칙이겠죠. 취업 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10명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방 및 발생 조치 그 자체는 이제 불이익은 아니라고 봐서 의견을 들어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징계 규정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노동부 매뉴얼을 일단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행위를 이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취업규칙은 원래 그 사업장 내에서 쉽게 이제 연락할 수 있도록 게시를 할 의무도 있고, 취업규칙이 적절한 방법으로 주지나 게시되지 않으면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강조하는 차원에서 매뉴얼에서 이렇게 또 명시 의무를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법에는 명시적으로 없지만 노동부 매뉴얼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최고 경영자의 정책선언, 즉 우리 사업장은 이런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업장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매뉴얼에도 있으니까 요구하시는 것이 의미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노동부 매뉴얼에 자세히 싣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여기 일부만 이제 캡처해 놨는데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우리 사업장의 어떤 위험 정도를 이제 체크하라고 매뉴얼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 교육 및 그 대응 업무를 수행할 때 지원하도록 이제 매뉴얼에 정하고 있는데요. 직원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라고 매뉴얼에서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하고 직원을 분리해서 해라. 방식하고 내용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정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담당자를 이제 지정해서 운영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이제 홍보해라. 이렇게 이제 매뉴얼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내용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지금까지 예방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조치 의무입니다. 조치 의무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2항입니다.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조사 기간 동안에 피해 근로자 및 그 주장 근로자 합쳐서 등이라고 합니다.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사한 결과 괴롭힘이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죠. 피해 근로자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역시 이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관한 조치를 하면 안 되고 또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이익 처우해서 안 된다.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이익 처우해서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보면 이렇게 막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노동부가 매뉴얼에서 약간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약간 세부적으로 풀어서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게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사용자한테 요구할 때 노동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이제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근거는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처리 원칙, 접근은 이제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하겠죠. 피해자 중심주의. 이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법에 이제 명시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 이렇게 정해져 있고, 판례도 그렇게 사실 인정했는데, 직장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거는 없죠. 근데 매뉴얼에도 있으니까 우리 사업장 취업 규칙이나 단협에 이런 내용을 좀 반영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성희롱 사건이 사실은 법에서 규율하기 시작한 게 더 먼저고 지금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성희롱 절차를 이용해서 직장의 괴롭힘을 처리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반대로 성희롱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 절차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좀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피해를 예방해야 된다. 여기 보면 비밀 유지 의무를 고지하고 서약서 작성 조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이 비밀 유지 의무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직 괴롭힘에 대해서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하면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뭐 비밀 유지해야 된다 고지하고 서약서를 받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매뉴얼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담당 기구는 이제 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규모에 맞게 정하면 되고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식 조사 과정에서 뭐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기관 위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매뉴얼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장별로 그게 적절한 사업장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처리 절차에 대해서 보면은 뭐 신고하거나 인지한 경우, 인지라는 건 이제 그냥 안 거죠. 신고를 안 했지만 사용자가 안 거를 말하는 거죠. 일단 그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했을 때 이제 경우의 수가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피해자가 여기 피해자 중심주의 써 있으니까 피해자의 어떤 요구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일단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3가지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의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두 번째는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세 번째는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는 조사를 생략하고 상담 보고서 작성해서 그냥 보고해서 그 분리 조치를 취하는 걸로 일단은 이제 매뉴얼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사과 등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 뭐 사과를 하려면 일단 조사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식 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자한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행위자, 즉 가해자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자한테 피해자 요구사항 및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가 결렬했을 때에는 이제 다시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서 제일 마지막 요 3번째 케이스인 정식 조사 절차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절차를 밟으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번째 절차가 뭐 분리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사과는 당연히 기본이고 원래대로 이거 징계나 이런 절차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정식 조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 조사 절차를 거쳐서 가해자 즉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절차가 다 끝나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매뉴얼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뭐, 그냥 시각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본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건 접수는 법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래서 아무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신고자가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 처우하면은 형사처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어떤 그런 두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불이익 없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잘 알려줘야 된다고 매뉴얼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지에도 당연히 접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 그 피해자의 상황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일단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니까 신고자 상담을 한 다음에 피해자 상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거 당연한 얘기겠죠. 상담이 진행되는 장소는 이제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매뉴얼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약식 절차. 그 피해자 아까 노동부가 3가지 경우로 나눴는데요. 두 번째 경우도 두 번째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등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약식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뭐 약식 조사는 이제 조사자가 별도로 정해진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상담한 사람이 그냥 바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식 조사는 이제 합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은 어차피 그 약식 조사 절차에도 그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해가지고 피해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너 응할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 물어보려면 당연히 가해자한테도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조사를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는가? 이건 좀 저는 좀 의문이고요. 노동부 매뉴얼이 구성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뭐
꼭 이대로 따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것은 모든 절차가 마찬가지고, 네, 보고서 작성해서 사업자한테 보고한다라고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약식조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조사 절차인데요. 피해자가 사과나 합의만이 아니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법에서 정해진 정식의 어떤 절차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내용을 사실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대면조사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이제 노동부는 서면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 즉 피해자하고 행위자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 순서도 이렇게 메뉴를 정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절차를 거쳐서 사실 확인이 되면은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따른 조치인데 분리만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합의를 원하는 경우, 마지막에 이제 정식 조사를 해서 징계 등을 원하는 경우. 보시면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냥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사후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를 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남녀교육평등법상 직장의 성희롱하고 등기법상 직장의 괴롭힘 차이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리 내용을 아주 자세히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노동부 매뉴얼이 남녀교육평등법에 있는 이 성희롱 관련된 이 규정을 그대로 따서 불이익 처리는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에만 사실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사실은 그냥 저희는 동일하게 주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노동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통 사용자가 불이익 처분할 때 보면은 이것도 다 뭔가 어떤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사실 법에서도 이 성희롱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정해놓은 건데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정당한 인사명령이냐 아니면은 불이익 처우냐를 판단할 때 노동부가 이제 판단 요소로 제시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불리한 조치가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시점하고 비슷한 시기였냐,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어떤 경위하고 과정, 그 다음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면서 뭔가 내세울 사유가 있을 텐데 그게 애초 존재했던 사유냐 아니면은 비로소 생긴 사유냐, 그 다음에 피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어떤 타인의 권리 침해 정도, 그리고 기존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의 어떤 동종 사안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하고 비춰봤을 때 좀 이례적인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이 기본적으로 약간 원인 재판처럼 사업장 내에서 해결 절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법 규정 자체는 이제 사업장 내에서의 어떤 처리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조항을 벗어나는 사실은 또 기존에 이제 정해져 있는 다른 조항에 의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괴롭힘 발생하면은 노동자 상담 해결방을 선택하고 사업주 조사.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노동부 진정,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찬재 신청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안법에 따라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치료 지원 조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국가인권위원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침해 행위하고, 제가 행위 쓰려다가 이 칸이 줄이 넘어가서 행위를 못 썼는데, 침해 행위하고 차별 행위 두 가지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해 행위는 국가기관이나, 사실 국가기관 말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기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공직기관단체, 한국은행 등이 이제 공직기관단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기관에는 소위 이제 넓게 말하면 공공기관인데, 이런 기관에는 기본권 침해행위랑 차별행위 모두 다 인권이 진정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기업은 기본권 침해행위는 진정 대상은 안 되고요. 차별행위만 진정 대상이 됩니다.
그럼 차별행위는 뭐냐? 그 침해행위라는 거는 그냥 그 기관이 그냥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행위 하는 거죠. 예컨대 뭐 모욕행위 하고 막 그래서 인격권 침해하고 뭐 못 나가게 하고 감금하고 이것도 이제 주거 이동이 자유 침해하는 거고. 근데 차별행위는 그런 그 기관이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차별이 발생하는 것인데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를 인권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등의 지급, 해고 등에 있어서 우대, 배제, 차별, 불리하게 대응한 행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차별 행위고요. 이것은 국가나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사기업도 인권이 진정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원천 근로자, 하청 근로자의 여기 보면 이제 사회적 신분이 있거든요. 이 사회적 신분이 이제 요새 무기계약직 차별 관련해서 참 문제가 되는 개념인데요. 인권위는 사회적 신분을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원천 근로자, 하청 근로자의 차별적 괴롭힘도 인권위는 이제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괴롭힘 행위로 진정된 건 없고 차별 행위로 진정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는 그 기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중지,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임직원 교육, 사업장 내 규정 개정 등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권고여서 이게 직접적으로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인권이 이렇게 권고를 하면은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그만큼 불법 행위라고 볼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또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권고 수용률도 어쨌든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수용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대 불수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뭐 의미가 없는 절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지도를 하시고 근로감독 요청할 수 있죠. 그 성인용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요. 근데 직전에 괴롭힘 조항이 아까 서두 말씀드린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불이익한 청했을 때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게 약간 한계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근로감독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행정지도 이런 조치 등이 뭐 사실상 어떤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로감독도 당연히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의 그 산재법에 그 괴롭힘으로 인한 그 업무상 질병 발생한 거 추가됐으니까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할 수 있고요. 또 불이익한 조치는 이제 노동부 및 검찰에 고발하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이 괴롭힘 과정에서 뭐 영해훼손이나 협박이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은 경찰하고 검찰에 고소고발도 할 수 있겠죠. 법원의 인격권 등 침해 정지 가처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 괴롭힘이 이번에 이제 명시화되기 전까지는 법원에서 뭐 괴롭힘을 뭐 불법행위를 인정 안 한 건 아닙니다. 안 한 건 아닌데 그걸 저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입증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인격권 침해하거나 뭐 취소정보권 침해되거나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지만 그 인정을 해준 거여서 그 인정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도 했던 거니까 당연히 현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는 오히려 법에 명문화됐으니까 좀 더 가처분 같은 것을 폭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행위자하고 사용자,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배 청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희롱 사건의 루노삼성 사건, 그 남녀간 평등법의 이 비밀 유지 의무 명시되기 전에도 대법원이 손배 청구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이것도 그 아까 말씀드린 르노 삼성 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정했는데요. 그 르노 삼성 사건에서는 그 피해 근로자가 이제 어떤 증거자를 제출하는데 협조를 해주는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 증거 같은 거 제출하고 뭐 진술도 해주고 이런 사람한테도 뭔가 불이익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것도 불법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대해 손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요 비밀 침해하고 조력자 요 두 가지는 현행 법에는 그 명시 안 돼 있기 때문에 괴롭힘에 대해 명시 안 돼 있으니까 단열이나 취업 규칙에 명시하시면
논란이 여지없이 이제 주장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직장의 괴롭힘 행위가 이제 소위 전통적인 유형의 불이익 처우 있지 않습니까? 해고, 징계, 전보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기존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취업 규칙, 단협 등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에는 그 예방 및 발생에 대해서 취업 규칙의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 명시했고, 그래서 아마 많은 사업장,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이걸 이행 아마 하셨을 겁니다. 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노동부가 취업 규칙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에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취업 규칙에 직장의 괴롭힘 예방 대응 규정을 그냥 추가하는 경우, 즉 규정을 아예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조항을 한 몇 개 좀 추가하는 정도의 내용인데요. 그 노동부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일단 협력사 직원들도 대상이 되도록 규정해라. 그리고 대표적으로 금지된 행위들은 좀 예시로서 적시해라. 적시 안 하면은 적용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예시인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열거를 해버리면은 이게 열거되지 않은 거는 괴롭힘이 아닌 것처럼 또 나중에 사측이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라고 좀 그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노총 모범 단위를 보면은 아래에 있는 사항들은 이제 예시이고 아래에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금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걸 좀 명확히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보통 제일 마지막에 기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타에 이제 해당은 될 수 있을 텐데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예방 교육이 내용하고 시간, 개시 의무 이런 거에 대해서 취업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발생 시 조치, 그리고 징계 사유 이런 것들을 이제 취업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징계하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에 있는 내용이죠. 법에 있는 것을 좀 취업 규칙에 좀 확인적으로 규정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매뉴얼 중에 좀 문제가 많은 것이 이 노동부 매뉴얼에 보면은 그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별도로 정하면은 그냥 그 규정 자체에 별도로 정하는 게 사실은 맞지. 이렇게 놔두면 그냥 나중에 사용자가 그냥 알아서 정해도 명확히 이게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정하지 않은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별도의 그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을 두는 경우를 또 이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다 옮기기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가 제목만 좀 옮겨 적어봤습니다. 주요 제목만. 그래서 예방 및 대응 담당자 지정하고 상담원 지정하고 예방 교육이 내용하고 시간,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을 이제 게시해야 되는 거. 이게 직장의 선언에 대해서 이게 법에 아예 있는 거죠. 그런 의무를 규정하고 처리 절차. 처리 절차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접수, 상담, 당사자 간 해결, 정식 조사, 조사 및 심의위원회, 사건 종결 절차 이런 것들이겠죠. 아까 그 노동부 매뉴얼에서 약식 조사, 정식 조사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규정으로 넣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조사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가 나오는데 조사위원회는 그야말로 사실관계 조사하는 거고요. 심의위원회는 그 조사위원회 결과 바탕으로 이제 이게 괴롭힘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일종의 의견을 내는 거죠. 근데 기존에 사실 사업장에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징계위원회 기능을 완전히 대신하기는 좀 어렵고 결과적으로 이제 권고 의견 정도를 제시하게 될 텐데 그 권고 의견을 기존에 있는 징계위원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 그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린 민주노총이나 사무국 모든 단위로 보면은 이제 그 심의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좀 따라야 된다. 일종의 강한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아까 인권위도 사실은 권고 내더라도 불수용해버리면 사실은 직접 효력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좀 강한 효력을 좀 부여하는 조항들이 같이 좀 도입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 조치 이런 것들을 그 규정에 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 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하고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희롱 관련 규정이 일단 법 자체가 직장 괴롭힘보다 유리하게 돼 있고 또 성희롱 사건은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더라도 성명 예방 규정 취지가 흡해되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주노총 지침도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여기 제목만 좀 주요 내용 위주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규정을 신설 강화하는 경우는 불이익 변경을 거쳐야 되고 예방 및 방지 요구를 공개적 공식적 방식으로 주재하라. 이거 뭐 사실 의무외면에도 뭐 최고 결론자가 이런 거 좀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요구하시는데 불이익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내하청 특수고용 용역 등과 같이 같은 사업장 혹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근로자들도 적용 대상이 되도록 규정해라. 그리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가해자가 이제 이런 사내하청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는 이제 그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는 하청 사용자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도 좀 이제 규정하도록 지침에서 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구조조 성과주의, 특정 노동자 편압 등 목적으로 직장에 괴롭할 수 없다. 성과주의가 이제 사무금융 사업장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상대평가를 좀 무리하게 강요해가지고 사실 나가라는 의미로 안 하던 없는 곳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직장의 괴롭힘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면은 더욱 주장의 근거가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정 노동자 편압을 여기 쓴 이유는 이거 사실 취업규칙보다는 단협에 넣어야 될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 사용자들이 여기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요. 직장 내 아까 1시간 20분 하기로 해서 쉬자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애매해서. 사용자들이 여기서 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우리 노동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직대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예컨대 다수 노조인데 다수 노조도 이 관계 우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같은 데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직전에 괴롭힘 아니다. 사실 당연한 조합 활동의 권리인데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는 의미에서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서적 고통, 이게 아까 이제 법사위 단계에서 빠졌는데 정서적 고통 추가하는 거,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좀 특히 발생하는 유형들은 좀 적시를 하면 좋겠죠. 예시로서 적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 내용 어떻게 정할 것이고, 강사는 누가 정하고, 작업 환경 개선은 어떤 절차를 하고, 조사 및 심의기구는 몇 명으로 하고, 누가 참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노동자에게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재발방지 조치를 이것도 그냥 조치한다라고만 정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사 관련자의 기밀 유지 의무,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제 처리 절차, 상담원 선임, 조사 및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제 두도록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재 신청할 수 있도록 법 바뀌었으니까 산재 신청할 때 협조 업무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빠지지 않고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화입니다. 민주노총 노원단협과 산업금융노조 노원단협이 있습니다. 역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다 바로 실지는 못했는데요. 일단은 취업규칙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다 주장해 보시되 과반수 노조가 아니면 사실은 또 결정권이 없고 취업규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yes, or와 no 권한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저희가 안을 만들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사용자가 제시한 거에 대해서 과반수 노조면 부동의하거나 동의하거나 과반수 노조도 아니면 근로자 과반수가 집단적으로 동의해야 되는 그런 사실 소극적인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하는 거 실패하셨다면 이제 단협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협에 반영되면 당연히 유리한 건 단협에 따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규칙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에다가 플러스 피해자 요청이나 노동자의 대리권,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 진행할 때 피해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노동조합이 대리인 선임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 징계 절차에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취업규칙보다는 아무래도 단협에서 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노사 동수, 이것도 사실 취업규칙 정해도 되는데 성질상 단협이 좀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둘 다 정하면 당연히 두말할 나위 없이 효력이 다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괴롭힘을 빙자한 부담노동이 아까 말씀드린 예, 우리가 정당한 조합활동에서 가입하라고 막 하는데 이거 괴롭힘이다라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거 예, 그런 거 못하게 명시적 근거 규정을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돼서 좀 요구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정도로 일단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20분 말씀드렸는데 약간 한 8분 정도 빨리 끝났습니다. 그 약간 쉬시고 나서 좀 이렇게 질의응답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예. 그럼 지금 13분 정도 됐으니까 20분까지 좀 쉬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Q&A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